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지수 0.09% 강보한 마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마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이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에서 또 이렇게 넷플릭스가 또 실적 호조 기대감에 또 이렇게 저런 종목이 하루에 11%씩 뛰는 게 요즘 뉴욕 증시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했죠. 네, 호실적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큰 종목이 하루에 11%라 놀랍죠. 3대 지수 어쨌거나 모두 6주 연속 강세를 기록했고요. 깜짝 실적 또 이쪽이 안 되면 저쪽이 되는 식으로 애플이 또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좋다는 실적 발표에 이렇게 M7 중에서 제일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하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 호실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2,6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 기관의 매도 공세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정리하고 실효성은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부양책 발표 후 급등했던 중국 증시 앞으로의 흐름까지 어떨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BJ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와 기술주 전반에 걸친 상승세에 힘입어서 연중 최장 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각국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면서 준비 태세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은 0.40%, 다우지수가 0.09% 올랐고 나스닥이 0.63%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를 경신해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들 모두 6주 연속 상승세 유지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0.6%, 다우지수도 0.5% 상승했습니다. 올해 랠리도 대부분 매그니피센트 7, 이 기술주들이 이끌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주말에도 관련주들 대체로 상승했는데요.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신제품 판매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이터에 힘입어서 1.2%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후 0.8%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35%, 알파벳도 0.33% 상승했고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일정도 이번 주로 또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소매 운영의 효율성 등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0.78%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0.08%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테슬라도 0.09%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체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수익화 논란 속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살렸던 건 이 넷플릭스의 실적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유로 가입자의 증가 소식에 주가 상승이 11% 이상 나와줬습니다. 또 애플과 넷플릭스 등 이렇게 개별 기업 힘으로 나스닥의 상승이 가장 컸고 여기에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이 진행된 점도 기술주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를 맞아서 개별 종목 변화가 진행되면서 매물 소화 과정 함께 진행이 됐고요.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 디스인플레이션,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전망 호조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싫어할 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실적 시즌 들어서 그에 따른 종목 장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은 가운데 그래서 더더욱 호재가 나온 종목 중심으로 쏠린 현상이 진행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더 세밀하게 시장을 좀 움직임을 들여다보자면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나 호재가 유입된 애플 등 일부 대형 기술주들이 전체 시장을 이끌었던 반면에 그동안 상승이 컸던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호재로 상승은 했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들 상승까지는 이끌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은 개별 종목에 더 집중하면서 실적과 주요 변화 요인에 주목하는 이 미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보다 확대되면서 시장은 보편적 관세에 대한 불안과 그에 따른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던 2018년에 대한 악몽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혜주나 가상자산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이 선거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활동과 가계 소비 지출이 잠시 주춤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변화는 이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적 발표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급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70달러 선 깨고 내려오면서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WTI가 종가 기준으로 70달러 밑돈 것은 이번 달 1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주 특히 테슬라도 다음 주는 아마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량주인 제너럴모터스, 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UPS 등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실적 발표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변화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보잉의 노조 파업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잉 최대 노조인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 751 지부가 4년간 임금을 35%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 협상안을 잠정 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23일 치러지는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전체 승인을 얻게 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긴 이릅니다. 앞서 보잉 노조 지도부가 사측과 25% 임금 인상안을 잠정 타결했지만 노조원 95%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또 사태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과 더불어 신규 자본 조달도 추진하고 나섰지만 본사 재무 상태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7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흐름 손실을 기록하면서 기업 채권 신용 등급은 정크본드로 강등될 위기에 놓였고 이번 파업 사태로 총 손실만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주가는 역대 최고가 대비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에 올인하고 나선 머스크가 깜짝 제안을 건넸습니다. 주말 사이 최대 경합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지원 유세 행사에서 대선일인 11월 5일까지 매일 지지 서명자 중 한 사람에게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청원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내용인데요. 머스크는 실제로 유세 행사장에서 참석한 트럼프 지지자 한 명에게 100만 달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청원 참여 동기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초박빙 판세 속에 경합주 유권자들의 정보를 파악해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수 의제 지지자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트럼프 지지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스크가 이렇게 광폭 행보에 나선 동안 테슬라는 미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완전 자율주행 FSD 작동 중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가뜩이나 최근 야심차게 공개한 로봇택시마저 혹평에 시달리고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머스크의 이런 적극적인 정치 활동들이 사업에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파운드리 선두 대만 TSMC를 예의주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화웨이를 위해 인공지능 칩을 만들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는데요. 화웨이가 다른 이름의 중개사를 내세워 주문을 대신 넣는 방식으로 TSMC로부터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기를 막으면서 중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화웨이가 만든 AI 서브 칩을 쓰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 TSMC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SMC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 당사자와 선제적으로 소통하는 등 법률 준수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외에도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2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블록버스터가 예정돼 있는데요. 인도와 일본, 홍콩 등 증시에서 약 20개 기업이 상장을 통해 83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지 시간 22일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청약률은 200%를 넘겼고요. 인도 IPO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일본 증시에서는 23일 도쿄 메트로가 소프트뱅크 이후 최대 규모인 3조 원을 조달할 방침이고요. 같은 날 홍콩에선 중국 국유 음료 업체 화륜음료가, 이튿날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디핀셴이 상장에 나섭니다. 모건 스탠리는 화륜 음료를 필두로 한동안 뜸했던 중국 기업들의 홍콩 상장이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했고요. 허버트 스미스 프리스의 매슈 앰블리는 아시아 시장에서 동물적 야성이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반도체주가 크게 내려앉자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올랐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엠폭스가 팬데믹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WHO의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엠폭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지면서 진단키트주가 재차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0월 17일까지 올해 아프리카 대륙의 엠폭스 사망 환자는 1,10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 확산된 엠폭스는 기존 유형과는 다른 엠폭스 유형으로 전파 속도와 환자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크게 유행하면서 진단키트주의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이후 기침과 열이 심해지는 이 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올해에만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2년 입원 환자와 비교하면 1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유투바이오가 24.56%, 미코바이오메드가 20.57% 올랐고요. 랩치노믹스가 9.65%, 진매트릭스와 수젠텍이 8%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3분기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자 국내 영상 콘텐츠 종목들도 잇따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유료 가입자 수는 전 세계에서 507만 명 늘었는데요. 이는 컨센서스였던 454만 명을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넷플릭스의 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보유한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베일을 벗고 스포츠 콘텐츠 수요를 공략 중인 넷플릭스의 본격적인 스포츠 생중계가 시작되면서 시청자를 끌어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의 관련주들이 함께 들썩였습니다. 빅텐츠가 6.29%, 스튜디오 미르가 2.86% 올랐고요. 나머지 갤럭시와 머니트리, 알로이스, 바른손 ENA 모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팅 사이트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블록체인에 기반한 미래 예측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베팅은 58.5%로 해리스 부통령을 15% 넘게 앞서고 있다고 밝혔고요. 같은 날 미국 금융 스타트업 칼시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55%로 해리스 부통령을 10%가량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당선이 된다면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중단시키고 해결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한 바가 있어 그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SY 스틸텍이 20.52%, SC 엔지니어링이 5.9% 올랐고요. 아이톡시가 4%대, 또 SY가 다스코가 3%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국내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K-뷰티가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18일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 재팬에 따르면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최대 할인 행사에서 3분기 판매 실적 상위 10위 모두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출 규모에서도 인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수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약 6,68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5%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 K-뷰티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기업들도 점점 일본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거나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일본 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국내에서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이달 19일까지 열렸는데요.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세팔로를 개척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엑스포에는 해외 바이어 270여 명이 참가한 만큼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관련주들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7.53%,
4.4%, 스킨앤스킨이 5.79% 올랐고요. 제닉이 4.92%, 애니젠이 3.86%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2600)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또 하락하면서 코스피 2600선을 이탈했습니다. 반도체가 매번 시장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TSMC 실적 발표 호세율이 일제히 올랐던 반도체 쪽에서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지수는 미끄럼틀을 타듯 장중에 쭉 밀렸는데요. 이번 주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그럼 전일장 복귀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한 힌트들 찾아가시죠. 국내 증시 양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59% 하락한 2,593.82포인트. 코스닥 하락폭은 더 컸는데요. 1.55% 떨어지며 753.22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까지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팔 때마다 지수가 내려갑니다. 외국인의 영향력이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77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기관이 950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이 3,590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30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기관이 2,10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 홀로 2,47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들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지수 하락 기여도가 가장 컸는데요. 삼성전자가 0.84% 하락해 59,200원. 외국인이 28일째 삼성전자를 팔면서 역대 최장 매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44% 급락해서 18만 7,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미증시에서는 반도체주가 강했지만 우리 시장에선 TSMC 호실적이 전 거래일에 반영됐던 만큼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2거래일 연속 내리며 2.14% 하락했고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물보안법 통과 이후에 기대감이 커지며 3.31% 올라 106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KB금융도 0.75% 소폭 올랐는데 그밖에 현대차와 셀트리온, 기아,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시총 10위권 내에서 알테오젠이 0.65% 소폭 오른 걸 제외하면 8개 종목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가까이 내렸고 에코프로가 0.62% 약세, 엔캠이 3% 넘게 내리는 등 2차 전지 대표주들 부진했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HLB가 보합이었고 리가켄바이오 약보합인 가운데 휴젤이 2.9% 하락 기록했고요. 삼청당제약도 4.37% 내렸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 7.06%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10전 오른 1,36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기가 견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더욱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다만 강달러 속에서도 위안화가 소폭 강세로 돌아서며 일단 1,370선 정도가 지켜졌는데요.
이후에 환율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역외 환율 1,370원이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가치가 횡보하면서 다소 환율 반동성은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환 시장 다소 잔잔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업황에 따라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한 주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의 배신에 지금 강할 다른 종목들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들을 주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화요일엔 현대건설과 부광약품이, 수요일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목요일엔 실적 빅데이인데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내놓고 LG전자 확정 실적, KB금융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 기아, 한화엔진, HD현대일렉트릭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조선과 자동차, 은행, 증권 등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 흐름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업종별 이벤트들도 체크해 두셔야겠는데요. 화요일에 두바이와 튀르키예에서 방산 박람회가 개최되고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됩니다. 방산과 자동차 업종에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엔 국제우주항공기술 전시회와 반도체 드론 박람회 등이 열립니다. 우주항공과 반도체, 드론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한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도요타 회장이 방한을 하고 KT셋이 무궁화 위성을 발사합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는데요. 자동차와 위성, 방산업종을 움직일 재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되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 총회가 시작됩니다. 더불어서 SM엔터 걸그룹인 에스파가 컴백을 하니 엔터주 흐름 체크하시고요. 이제 K뱅크 청약도 시작이 되는데요. IPO 시장 들썩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방산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쟁 확전 가능성이 커진 영향입니다. 방산주는 이번 주에 박람회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이슈가 많은데요.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증시처럼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지수를 끌어올려주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표준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 강보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는 좋은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네. 요즘 그렇습니다.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계속 한탄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이렇게 TSMC가 지난 한 주 동안에 3.8% 올랐네요. 네. 그냥 대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만 예. 달러 기준으로. 우리 흔히 반도체 얘기할 때
뭐 우리보다 시장 점유율도 훨씬 낮지만 늘 마이크론 살피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 3.96% 4% 올랐거든요. TSMC나 마이크론 거의 4% 가까운 상승인데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SK 하이닉스 지난주 그나마 플러스 0.7%인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0.17, 뭐 소부장 쪽의 대표주 한미 반도체가 마이너스 4.84 지난 한 주간 동안 흐름입니다. 네.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 주가 지수가 주간으로 마이너스 0.46%. 우리 대한민국 코스닥 지난주 마이너스 2.36, 2.3%.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속은 진짜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요즘에 국내 증시는 사실 뭐 외국인 계속해서 뭐 매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예. 소외된 지 오래된 상황이고. 뭐든지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좀 억울하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월요일 날 매주 출연하시는 송재경 대표님 탓일까요? 잘못일까요? 뭔가 좀 주초부터 좋은 얘기 안 해주시고 뭔가 자꾸 조심스럽게 원래 정신 건강에는 남 탓하는 게 최고긴 합니다만. 그죠? 아니면 바이든 때문인가? 누구 탓이랄까? 모르겠어요. 푸틴 탓인가? 뭐 탓할 탓할 그것도 대상은 많죠. 많죠? 예,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뭔지 몰라도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뭐 지난주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또 짚어주셔야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사실 그래서 이 차트를 아예 맨 마지막에 그려갖고 왔긴 했는데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네. 시간이 혹시 나면 그랬는데 그 얘기를 또 먼저. 소장님께서 꺼내셔서 예. 이게 외국인 투자들이 올해 연초 이후에 그 최악의 투자처가 어디냐?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네. 혹시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설마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저 정도로 매력적이지 네, 않았다는 거예요.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로 투자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달러로 컨버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걸 이제 달러로 표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1등은 대만 가권이고요. 당연히 S&P 500이나 홍콩, 심지어는 그 사이 우리랑 좀 왔다 갔다 했던 홍콩 항생도 지금 저기 완전 왼쪽으로 와서 한 20% 이상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우리 원화도 지금 약세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지금 한국 코스피가 연초에 마이너스 8%나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프랑스도 지금 정치 격변기고 뭐 이래서 저렇게 보합이긴 하지만 예. 엄마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좀 소외된 것에 있어서 사실 연초 이후에 기회는 충분히 밸류업으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까지 좀 용두삼이 또 실제로 그것이 그러니까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좀 진화가 안 된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네. 뭐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고 하니까 예, 예. 지금이라도 뭔가 계속 좀 대응책들이 좀 시장이 진짜로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는 얘기 하듯이 시장이 듣고 싶은 시장이 공감할 만한 그러한 예. 정책을 내놔야지 네. 본인들이 그냥 하고 싶은 정책들을 내놔갖고는 지금 백약이 무효란 게 저 이 하나의 차트에서 그냥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 성적표부터 좀 받아볼게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국내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땠나요? 예, 지난 한 주는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ECB의 금리 인하 네. 이게 이제 시장의 큰 드라이버였고요. 두 예. 번째로는 반도체 종목별 그러한 실적 격차 아. 이것이 또 다른 큰 주가 큰 이제 그 예. 격차를 벌이는 네. 그러한 요인이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지난주에 ECB가 예상대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확실히 미국과는 좀 차별화되는 건데 어쨌거나 유럽이 사실은 이게 금리 인하하는 게 물가도 잡았다고 하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셨다고 봐야 예. 될 것 같고 이랬을 때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한 주간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보시면 맨 왼쪽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독일 뭐 전반적으로는 그 유럽 이름들이 상위권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건 100% ECB의 금리 인하 효과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사실상 이탈리아와 동률 1등을 한 데가 대만 가권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TSMC가
미국에서 발표된 날 ADR로는 뭐 10% 이상 올랐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반 각권을 끌어올린 그러한 이제 효자 노릇을 했다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반도체 종목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맨 우측으로 가보시면 일본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이제 하위권이거든요. ASML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쿄 일렉트론도 지난주에 한 9%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도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또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의회에서 주미 대사, 그러니까 일본 주미 대사한테 서한을 보내서 너희들 왜 중국 그 반도체 제재에 참여 안 해? 열심히 빨리 들어와줘라고 네. 상당히 그 공격적인 그러한 서한을 보냈거든요. 네. 그게 오픈이 되면서 또 일본에 좀 더 부담을 갖게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일본이 다 같이 좀 많이 빠졌고요. 홍콩은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워낙 그 전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금요일은 좀 다시 또 예. 네.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다음 코너가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콩 완세는 오히려 좀 이번 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좀 양쪽에서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냐 대만 쪽으로 붙었으면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네덜란드 쪽으로 좀 더 붙어서 이게 좀 편을 잘 먹었어야 되는데 지난 한 주는 우리는 그냥 보합 정도로 마무리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지금 수 말씀 있을 것 주신 내용 같습니다. 보면 이제 ASML하고 이제 TSMC 실적이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네.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SK 저도 잠깐 의문인데 SK 예. 하이닉스는 당연히 TSMC 쪽으로 진영으로 사실은 분류되고 붙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밸류체인이 그쪽으로 직접적인 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왜 빠진지 저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어. 그냥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 정도밖에 아, 없는데 그래서 굳이 만일 이걸 이제 게스해 보면 네.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들어가나?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정도고. 근데 그러면 그게 나왔으면 삼성전자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빠지는 식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는 보합이고 네. SK 하이닉스만 빠져서 이게 참 해석이 난감한 그러한 적어도 지난주 그 SK 하이닉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네. 발표되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번 주의 흐름이 단순히 뭐 특정 그냥 그 소위 보통 펀드가 청산되거나 이럴 때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특정한 그런 수급 요인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저는 이거 아주 좀 마이너하다면 마이너한 변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변수일 수도 있는데 오늘도 그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대표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주말에 그냥 뭐 0.07% 3.8포인트에서 올라서 5,200인데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라고 치면은 그냥 이걸 빌미로 오늘까지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자기들 그냥 저 파생 쪽에 포지션에서 수익 내고 그래서 또 못 견디고 이거 뭐 싶어서 결국 던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자포자기성으로 던지는 그 물량은 또 장막판에 또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또 쪼잔하면서도 돈 되는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저는 송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위클리 옵션 진짜 없앴으면 이 얘기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쪽 분야 분들의 또 의견도 같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왜냐하면 그건 또 개별 종목에 또 영향을 100% 줄 수는 없어서 왜냐면 네. 특정 종목으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을 같이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하기야 미국 비하면 양반이죠. 미국은 뭐 만기 하루짜리 제로데이 옵션도 하니까.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또 그걸 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저는 무슨 넷플릭스 아니라 무슨 뭐 엔비디아 같은 것도 하루에 두 자릿수 상승 하락이 나올 수도 있나 봐요. 워낙에. 아니 저 앞서서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국 상무부가 TSMC 조사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중국의 화웨이 쪽에
그 반도체 생산하기 위한 걸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걸 조사하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좀 막기 위해서 네. 좀 계속해서 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괜찮을까요? SK하이닉스 주가에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중국의 익스포저가 많은 거는 사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9월 한 달 지금 10월 달까지도 삼성전자 주가가 밀린 이유가 이제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는 그 안에서 대부분은 HBM 그 소위 예. AI 라인으로 그렇죠. 들어 있어서 정확히는 진영으로 따지면 엔비디아 쪽에 더 예. 포증이 크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걱정들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지금 네덜란드 우리도 그렇고 어쨌거나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든 작든 다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지금 일시적이냐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는 큰 고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어쨌든 그 우상향 지금 주가의 그 기대감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주들 먼저 특히 네.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표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가 이제 계속 급락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여야 될 것 같고 이 여파가 지금 미국 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예, 거는 예. 분명하다. 제가 7월 달부터 이 리스크는 계속 있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본도 즉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미국에.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나야 누가 대장이 되는지 보고 그때부터 다시 상의하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 증시 보면 지금 거의 트럼프 트레이드던데요. 예, 그것도 우리 같이 논의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어찌 보면 좀 바게닝 칩을 갖기 위해서도 좀 버텨야 되는 상황. 너무 한쪽에 빨리 줄 서지 말고 좀 버텨야 봐야 되는 돼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민 앵커께서 살짝 언급하신 네. 트럼프 트레이드. 네. 그러면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이 성공했을 때 유망한 섹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아, 그건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됐을 때 좋게 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많이 된 거 이 좀 무시시하지만 총기, 교도소, 뭐 당연히 전기, 가스, 그다음에 아니 전기라기에는 석유, 가스, 예.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예, 전통 에너지. 그다음에 오히려 은행이 저쪽보다 낫다. 예. 뭐 은행 쪽이? 예, 왜냐면 최근에, 해리스는 규제할 예. 거니까. 아, 예. 반대편으로 예. 오히려 은행이 낫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얘기들을 하는데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최근에. 오히려 이제 달러는 약세를 원하는데 오히려 강세로 갈 거다. 예, 예.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아예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미국 대선에 지난주 2주간 큰 변화가 보면 원래 버텼던 것이 이제 6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대선 후보별 이제 배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를 가지고 나타나는 숫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배팅 시장에서 나온 건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막 뒤섞여 갖고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차트는 배팅 에버리지입니다. 뭐냐면 미국에 한 7, 8개 배팅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리스가 대통령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서로 확률 게임을 하거든요. 네네. 돈을 거는 거죠, 한마디로. 예, 예. 그런데 최근 2주 사이에 트럼프가 될 것에 대한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네. 거꾸로 말하면 배당률이 떨어진 거죠, 사실은. 예, 예, 지금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2주간 벌어졌고 저기에 큰 트리거가 됐던 게 누구냐면 아까 코멘트 됐던 일론 머스크입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확히 좀 10월 6일부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여론 시장보다는 여론 조사보다는 배팅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쫙 좀 벌어졌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배팅 시장. 그렇죠. 예. 배팅하는 업체. 근데 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여론 조사에서 하는 것은 1인 1표잖아요. 네. 네. 근데 배팅은 돈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결과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다 트럼프가 된 걸로 다 얘기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거는 분명 아닐 수 있겠다. 이것도 좀 왜곡의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왕이기 때문에 사람은, 배팅을 세게 하면 저런 그렇죠. 식으로 예, 예. 바뀔 수가 있다. 이제 그 예. 얘기는 좀 미리 제가 얘기해 두고 가고 싶고요. 네. 어쨌거나 이것이 확실히 시장에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시면 S&P 500이 뭐 지난 두 달간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은행주 예. ETF 뭐 실적도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은행주가 좋았고요. 지방은행들도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이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 워낙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암호화폐 대통령. 그러면서 더 좋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본인 자신 회사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네, 트럼프 미디어인 기술그룹. 이것이 바닥 대비 지금 한 120%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얘기하는 거. 네. 돈 많은 사람이 왕인 그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위너가 될 거다라는 배팅이 확실히 성공한 적어도 2주간의 상황이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될 거냐? 누가 될 거냐? 그러니까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 예. 거냐? 그 후보의 차이가 엄청 많지만 가장 눈에 띄는 확실한 숫자로 계산 가능한 건 뭐냐면 법인세율입니다. 네. 한 명은 지금 21%에서 28% 올린다고, 해리스는 법인세 올린다고 얘기하죠. 예. 반면에 트럼프는 자기가 내렸던 21%에서 더 내려서 15%까지 더 끌어내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에 법인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대략 해리스가 되면 미국의 EPS는 내년도에 한 5% 줄어들고 트럼프가 되면 한 4%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업종별로는 정반대인데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가 트럼프가 되면 좋고 해리스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을 거다. 이거는 이제 법인세 영향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다, 예측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4년 전에, 그러니까 바이든 그 직전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었을 때 예. 다들 그때는 힐러리 배치였거든요. 하지만 결론은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됐었어요. 네네. 좀 더 멀리 가면은 한 10여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영국이 브렉짓 할 때 예. 그때 배팅 엄청 셌습니다. 절대 브렉짓 안 한다. 예, 예. 그랬다가 폭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브렉짓이 나오는 바람에 예. 그만큼 이 배팅 시장이 항상 잘 맞느냐? 꼭 그렇진 않다. 예.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배팅 시장이나 증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트럼프 위닝으로 다 모든 걸 몰아가지만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스윙 스테이트. 네. 그중에 딱 하나만 보면 펜실베니아 주가 어떻게 되느냐를 꼭 지켜보시는 것. 펜실베니아.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시는 것이 미국 판도를 끝까지 잘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대표님, 그리고 그렇게도 한번 뉴욕 증시 한번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다우존스 지수 이거는 30개 종목 주가를 그냥 단순 평균해서 하다 보니까 네. 한두 종목만 헐헐 날아버리면 다른 게 죽을 쓰더라도 지수는 아주 제법 오를 수가 있고 S&P 500이나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피처럼.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이제 뭡니까?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안 좋은데 우리가 M7 헐헐 날아갈 때 경험했듯이 다른 뭐 S&P 500에서 7개 뺀 490 몇 개가 뭐 3개가 이렇게 지지부진해도 그 7개만 잘 가면은 지수 가듯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착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럼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다?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일부만 간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적어도 우리가 7월 달 이후에 소위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게 소형주 투자가 이제 네. 러셀 2000이 한참 좋았죠. 예, 본격화될 거다. 네. 이제 그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M7보다는 493개를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M7이 좋긴 좋은데 이번에도 네. 실적 좋을 텐데 적어도 평균적으로 한 30% 전년 동기비 이익 성장할 것 같은데 하지만 문제는 이익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 이후에 이걸 넘겨받아서 493개가 더 나아질 거냐. 말씀 주신 대로 어찌 보면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거의 모든 종목이 M7에 집중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까지는 잘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이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결국은 전에도 이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면 네. 이제 상황이 어느 목에 차면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짙은 파란색 선이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S&P 동일 가중이 더 성과가 좋은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시총가중, 지금 S&P 스파이 같은 거, 예. 이것이 이제 성과가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상위 종목보다는 나머지 하위 종목들이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1970년도부터 이게 지금 한 50년, 60년 정도 된 장기 차트인데 보시면은 시장 집중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하늘색 선은 시장 집중도입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1등 기업하고 75번째 기업, 굳이 말하면 100분율로 한 다음에 75번째 퍼센타일이 돼 있는 그 상위 1등과 75번 스타일 요거의 상대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지금 70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1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거꾸로 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럼 결국은 이런 정도가 나면은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엔 이제는 시가총액 총액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의 성과가 더 좋아진다. 나머지 결국은 M7보다는 493개의 성과가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자료고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2000년도 전후 그다음에 최근 요때 전후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면은 동일 가중이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늘 거뒀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실 거면 지금 너무 상위 M7에 집중 투자하거나 시가총액 가중 스파이를 투자하시기보다는 RSP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일 가중 ETF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N분의 1로 잘 나눠서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향후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또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매그니피센트 7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정고점을 뚫었죠. 네. 예, 지금 140불까지 왔다가 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한 190불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겠죠. 지금 예, 실적이 예. 지속된다면. 근데 대전제는 그래서 아까 항상 지금부터 봐야 될 게 그전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봐야 된다, 이제는. 네. 엔비디아는 당연히 엔비디아밖에 못한다. 지금 GPU를 AI 칩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그 칩을 늘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속 사줄 거냐를 봐야 될 거는 고객들의 형편을 살펴봐야 될 거고 이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지금까지 그런 공격적인 그 캐펙스 설비 투자가 지속될지를 결국은 고객들의 입을 좀 계속 볼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뭐가 영향을 줄 거냐? 그들의 이익 또 마진 수준이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번에 발표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들의 사실은 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또 대표님은 글로벌리 또 이제 다 짚어주시니까 금리하고 환율도 한번 보시죠. 그러니 9월 FOMC에서의 빅컷 이후 50bp 금리 인하 이후 시장 금리인 국채 수익률은 더 올랐고 정책 금리 50bp 내렸더니 시장 금리는 50bp 오르는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요 4.1%에서 자꾸 막히고 있고요. 달러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달러 강한 거는 거의 뭐 팬데믹 이후 다시 두 번째 아닌가 싶은데 최근 상황만 봤을 때 이건 또 103.80이 조금 이렇게 막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시장이 더 가려면은 금리가 더 오르고 달러가 더 강해지는 거는 증시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 흐름에서는 미국은 뭐 달러 강세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나쁘진 상황은 않겠네. 아닌 네, 건데 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워낙 약세는 악재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 좀 질문을 주셨는데 확실히 지난주에 이제 ECB가 네.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러니까 유럽 쪽의 그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주로 대부분의 금리는 지난주엔 크게 약보합권에 다 머물렀는데 확실히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뭐 다 몽땅냉이죠. 네. 다 유럽만 금리가 많이 지금 내려갔어요. 예. 확실히 ECB가 세 번째 금리 인하하면서 떨어졌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영국 정도를 좀 제어하고 나면 나머지 분야들은 좀 사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독일이나 뭐 이런 데가.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의 영향을 고스란히 그대로 발휘했다. 거꾸로 미국은
사실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안 내리고 올라갔잖아요. 사실은. 예. 오히려 근데 경기가 미국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면서 그 효과가 그대로 환율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음 차트로 넘어가 주시면 환율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연준이 한번 금리 인하하고 나면 1년 전부터 약달러 됐다가 이후에 강달러가 한 1년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과거에. 드렸었는데 예, 예. 그거 효과가 그대로 지금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뭐 왼쪽에 통화 강세론 했지만 터키니 인도네시아, 대만 뭐 여기는 강세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대부분 통화 약세, 달러 대비 통화 약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로화 통화 약세가 이번에 금리 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컸고요. 더 사실은 통화 약세, 달러 대비 환율, 원달러 환율까지도 우리 지금 많이 올랐죠. 1.5%.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린 게 멕시코 페소입니다. 그러네요. 3%를 올랐습니다. 이거 다 트럼프 입 때문에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중국이 자기네들 안방 밑에서 즉 멕시코에다가 공장 다 옮겨놓고 우리한테 숨어서 수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멕시코에 엄청난 관세를 물어서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아하, 얘기를 아하. 해버렸거든요. 예. 그것이 지난주에 한 주간 멕시코 페소가 급등하게 된 결국 달러 대비 약세로 가게 된 큰 원인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한국 원화도 슬금슬금해서 1.5%까지 원화 약세가 왔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측면에 있어서 제가 한국은행이 네. 저번에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이후로 연말까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환율 변동 때문이라도 미국 눈치를 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환율 변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97포인트, 코스닥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75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58,900원, SK하이닉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9%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7만 2,000원. 현대차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23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9만 5,30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8,600원. 삼성전자 오선주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4만 9,000원이고요. KB금융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만 3,000원, 신한지주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에 0.6%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좀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1,200원.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1.6%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8,800원. HLB가 보합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호가는 지금 6만 9,700원, 리가캠바이오가 상승 예상되고요. 12만 4,5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내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클래시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2,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 1.58% 약세 예상되고요. 호가 28만 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재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뭐 국내 증시는 글쎄 뭐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지금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떤 상승 모멘텀 찾기도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개장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후에부터 잡히는 방향 한번 보고 싶고 네. 외국인들도 선물 쪽에서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도 좀 보고 싶고 그러네요. 예상 체결 지수 우리 정민이 매번 뭐 한 8시 50분쯤 되면 소개를 해주십니다만 저거 보고 선물 들이키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 그죠? 아니 요즘, 진짜 웃긴 게 시장 자체는 흔히 말하는 개걸음 장세예요 지금. 예, 옆으로 기는 개요. 예. 그런데 종목 변동성은 이게 종목 장세다 보니까 좀 큰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요. 예, 심적으로 그 하죠. 개걸음 장세인데 우리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는 아주 약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라는 뭐 변수도 있고,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뭐 기대감도 있는 만큼 경계 심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게. 이 와중에 예. 미증시는 사실 낙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10월 달이 변동수가 제일 많은 네. 네. 과거 경험상 네. 대선에 있던 해. 그런데 지금 잘 헤쳐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7, 8월의 변동이 좀 심했고 오히려 9월 정도 이후는 지금 10월 들어와서는 크게 그 변동이 없는,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그런 장. 앞으로 아직 2주 남아서 아직 지금 좀 말씀드린 대로 그 김치 국물 마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대선이 끝나가면 과거의 경험은 항상 나머지 기간 연말까지는 우상향이 늘 있어 왔거든요. 예, 마지막 예. 11월, 12월은 항상 시장이 그 소위 산타랠리부터 포함해서 그러한 그 시너리티가 우상향 방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 10월을 지금 남은 2주를 잘 넘기고 나면 대선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좀 일부 사라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상향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그럴 수 있는데 네. 해리스가 되면은 뭐 사실 그때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네. 그 미국의 그 의회를 누가 장악하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베스트로 말하는 거는 공화당이 다 잡거나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백악관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해리스와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해리스가 백악관 들어가고 의회는 그 공화당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증시에는 제일 좋다라고 해석하고 나머지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아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법인세 올려서. 예. 근데 법인세를 올리려면 의회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대선 판도가 최종 다 결정이 나야만 이런 것이 방향성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한 2주간 실적 시즌을 잘 넘기고 나면 제가 지난주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서 이번에는 아웃퍼폼하는 그러니까 소위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나온다면 연말까지 미국 시장은 특별한 변동수 없이 좀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훨씬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뭐 개장 흐름 보고 여쭤봤으면 싶고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네네. 어떻게 대표님은 지난 주 후반에 나왔던 미국 소매 판매 9월 소매 판매 엄청 좋았는데요.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정량적 데이터 숫자로 나오는 거 하고 무슨 뭐 베이지북 같은 이번 주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이런 정성적 데이터 어떻게 보면 9월 FMC에서 피크까지 하는 데는 그 베이지북 영향도 컸다는 어떤 패드워처들의 진단이거든요. 많이 컸죠. 네. 12개 지역은행에서 올렸는데 한 9군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경제 상태 지금 뭐 별로 안 좋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개걸음이거나 하강 네네네.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금리를 내려줘야겠다 싶은 그게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소매 판매니 GDP니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좋단 말입니다. 네. 근데 베이지북하고 이제 또 겹쳐서 봐야 되는데 소매 판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미국은 10월, 11월 달에 돈 많이 쓰잖아요. 무슨 뭐 추수감사절이든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든. 네, 근데 그렇죠. 예. 쇼핑 시즌. 네. 그러니까 쇼핑 시즌이 있는데 9월 달에 아니 그 세부 항목을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전월비 비율이 8월 달에 0.1% 증가인데 이번에 시장은 0.32개건이 했는데 0.4%나 증가하니까 한 달 사이에 헉 놀랐는데 그중에 의류점 판매 1.5%, 전달은 마이너스 0.8인데 잡화점이 플러스 4%, 식료품 1% 플러스, 반면에 가전제품 마이너스 3.3, 가구점 마이너스 1.4. 이런 데이터가 나오려면은 그거 아닙니까 이거? 그야말로 막 물밀듯이 도는 불법 입국자들 덕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가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갖고. 그거 팍스에서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해리스가 그거 다 못해갖고 이번에 폭망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좀 과하게 공격적으로 하긴 하던데요. 앵커가요. 예. 아니 그런 말을 못하게 하던데 보니까 계속 끊어서.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저도 네.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그 이게 좀 그러니까 리테일 숫자 자체는 강한데 소위 내구재
투자는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더라 말이죠. 그게 네, 이제 네. 왜냐면 내구재는 고가잖아요.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이렇게 보자 소확행들 하고 있다. 미국 시민들이 소확행. 소소하게 이제 즐거움을 찾는. 근데 대부분 또 서비스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비스류의 매출이. 그래서 그 말씀 주신 이제 그 재화 상품 쪽에서도 좀 잔잔한 거. 네. 작은 돈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었거든요. 제 기억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자체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좀 견고하게 매출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려면 내구재, 그러니까 이사도 많이 가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바꾸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는 크게 안 늘었다. 이 올해 주택 판매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리테일 판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자체가 그 너무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는 뭐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또 아마존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주요 기업들이 지금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또 눈높이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또 뉴욕 증시는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0.28% 소폭 올라갑니다. 2,601포인트 다시 2,600선 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75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강보합 출발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 내림세입니다. 58,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9% 올라갑니다. 189,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2% 강보합이네요. 38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올라갑니다. 174,000원이고요. 현대차 0.8% 상승합니다. 236,000원이고요. 기아도 0.5% 올라가면서 9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8% 상승합니다. 189,9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5% 떨어지네요. 49,850원. KB금융 강보합권으로 94,500원이고요. 신한지주 0.5% 상승합니다. 5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지금 보합으로 386,500원, 에코프로비엠 강보합 163,2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0.2% 떨어집니다. 79,900원. 그리고 HLB가 0.2% 소폭 상승합니다. 69,9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 0.3% 상승하면서 12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케미 강보합권으로 지금 현재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반등이긴 합니다만 강보합 정도로 반등폭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 클래시스가 0.4% 상승합니다. 61,800원. 휴젤 0.3% 떨어집니다. 283,500원이고요. 삼천당작 0.5% 내림세로 135,100원. 리노공업이 0.5% 하락합니다. 18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 내에서 지금 우리기술이 5.9% 강세로 2,4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BHI도 4% 넘게 올라갑니다. 1,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우진이 각각 3%, 2.8%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도 2.4% 상승하면서 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르비텍도 1.7% 상승하면서 2,33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원전주 말고는 이제 강관업체들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넥스틸이 17% 급등합니다. 9,3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오션플랜트도 4% 강세, 하이스틸, 휴스틸도 2%, 1%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동양철관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 강관업체들 흐름 좋고요. 자,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는 지금 루미르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네요. 지금 32% 급등합니다. 15,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인스피언이 10% 급등하고 있고 그밖에 종목들은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내에서는 뭐 퍼스텍, HVM이 6%, 3% 강세고 태웅도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뭐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글쎄요.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일부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셀 업체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음반 엔터테인먼트 쪽 흐름이 좋네요. YG 플러스가 16% 급등합니다. 3,1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4.5% 상승합니다. 39,300원. 그리고 하이브가 2.38% 상승 중이네요. 193,300원. SM, JYP 엔터테인먼트도 1% 올라가고요. CJ ENM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52억 원, 15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27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28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억 원, 149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사네요. 1,519개 지금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기적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 10전 하락한 1,369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시장 자체는 지금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 개장한 지 이제 5분 정도 지났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네. 뭐 엔터주나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싸졌던 업종 종목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 쪽으로. 예.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렇게 보니까 같이 2차 전지로 뭐 묶인다 하더라도 네. 셀 메이커들 같은 LG 엔솔 같은 이런 쪽하고 예. 또 이렇게 나머지 이제 재료 쪽, 2차 전지 재료 쪽하고 그쪽에서는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어떤 실체 측면에서 시장이 네. 정확하게 옥석가리 네. 위에 들어갔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삼성전자 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 정도면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연말 내년도를 보면은 사실은 이 가격이면은 물리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 근데 업사이드가 얼마큼 있을지는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네. 최근에 보면 자산별로 봤을 때 달러 강세 거기에다 금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자산군별로 보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초 이후 뭐 한 달, 일주일, 심지어는 1년 다 해도 예. 미국 S&P 500이 1등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금이 계속 1등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계속 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차트에 보시면 일주일도 금이 1등, 한 달도 금이 1등. 근데 뒤가 좀 2등은 항상 미국 주식 스파이고 마지막에 저 뒤에 꼴찌가 차이가 나는 게 원래 한 달 동안 보면 미국 국채가 꼴찌입니다. 이제 이유는 금리가 올랐잖아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꼴찌인데 지금 한 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행스럽게 확전 가능성까지는 좀 떨어지는 군사 시설을 때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떨어지면서 원자재가 같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아까 시장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네. 경기도 좋고 뭐 하지만 네. 그럼 사실상 과거의 큰 흐름에서는 금이 같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앞으로 미국 대선에 누가 승리를 하든 미국의 부채는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그러한 연방 부채의 증가와 금 가격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트럼프가 되면 금은 오히려 더 갈 수도 있겠죠. 거꾸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미국의 그런 정책 흐름, 돈을 얼마나 펑펑 재정 적자를 쓰느냐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는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기간 프리미엄, 네. 금리의 미국 국채 금리는 완전 자산인데 못 믿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를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프리미엄이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런 것들이 금 가격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가긴 가는데 상당히 위태위태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투자자분들 아시고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위험 관리도 결국 놓치지 말고 양쪽을 꼭 같이 가져가셔야 할 그런 것들의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러한 신호와 차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출연하셨던 홍춘욱 대표가 그 자기네 운용 자산에 대체 자산을 갖다가 금으로 몰빵해서 수익 좋다고 자랑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또 이제 슬금슬금 밀리는데 저 같은 또 차티스트 눈에는 이래가지고 언제 이게 매수 다이버전스가 어느 시점에 어느 레벨 정도에서 완성이 되나 뭐 그러면서 또 일봉에서 언제 또 아래 꼬리가 달리나 그거 계속 살피게 되는데 요런 쪽이 지금 오늘 눈길을 끕니다, 대표님. 무슨 뭐 아까 엔터주도 좋았고 갑자기 카카오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요. 뭐 이렇게 플랫폼주들이 그런 식으로 나쁘지 않게 움직이네요. 좀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거나 좀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처진 부분에서 이제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싶은 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쪽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워낙 좀 주가가 많이 빠져 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항상 세상에 영원히 빠지는 주식도 그러니까, 없고 예. 또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보는 건데 바닥을. 그래서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말씀드린 게 이 가격이면 보통 PBR 1배 정도 예. 지금 6만 원 전후면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크게 물릴 일은 없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타임 호라이즌이 얼마나 타임 되느냐가 호라이즌. 이제 네. 사실은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빚내서 투자한 거냐 아니냐. 빚내서 투자하면 못 기다리잖아요. 예.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고 사실은 뭐 미국에서 지난주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유틸리티가 사실은 한 주 동안 제일 예.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전히 미국의 전력 소비가 엄청 늘 거다.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3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예. 그렇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틸리티 가격 올리고 거기다 플러스 거기 이제 소위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원전에다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올라간 감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SMR 쪽 있잖아요. 네네. 소위 소형 소형 원전. 모듈 원전. 예. 근데 이게 미국에서 단 하나도 지금 상용 좀 시험 운전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보면은 거의 벤처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고 오셨지. 특히 이런 원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고객이 사긴 사는데 첫 번째 고객이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점을 예, 첫 번째 예. 고객이 다 자기 돈 들여갖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기야 네. 신차 나오면 조금 꺼려지죠. 그러니까 바로 사는 거는. 폰도 마찬가지고 뭐 네, 신폰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원래 신기술이 적용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형 모듈 원전 자체가 기대감은 많으나 그것에 대한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규먼트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논란이 꽤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은 맞는데 성과는 상당히 반반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것들은 꼭 명심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뭡니까 트럼프 우주선 쏘는 회사 요즘 왜 이렇게 머스크의 스페이스X 예. 네, 네. 그거 일단 로켓 트럼프가 아니고 머스크. 예, 예. 머스크. 요즘은 뭐 트럼프 머스크가 뭐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로 느껴져가지고 일단 로켓 그 와가지고 다시 그 발사 장치로 이렇게 앉는 장면 보고 놀랍죠. 진짜 네, 네. 깜짝 놀랐는데 네, 네, 놀랍죠. 오 저게 실화야 싶었는데 그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지금 또 사고 나서 보행자 뭐 이렇게 사고 나고 하면서 FSD 네, 지금 이제 조사까지 들어간다 하는데 네. 적어도 저 기술은 결국 언젠가는 완성 단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 우주 쪽에서 저 정도까지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자동차는 쉽기도 한데 말이죠. 거기는 보행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두 개가
어찌 보면 다 놀라운 기술이긴 한데 오히려 사람들이 다녀서 단 한 명이라도 인명 피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렇다. 예, 그죠? 예, 두려워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문제, 보험 문제 그런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않겠다. 심지어는 레벨도 오히려 경쟁자들보다 테슬라 레벨이 떨어져요. 사실 아시겠지만 네. 이게 레벨 5가 베스트자 최고치 네. 않습니까? 예. 근데 경쟁자들이 레벨 4 정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레벨 2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은 왜 테슬라 그 이번 그 쇼에서 상당히 그 이벤트에서 실망한 거는 이 레벨 2가 3, 4 가는 그 로드맵을 원했던 거거든요. 네. 투자자들은. 예. 근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이 투자자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논리를 예. 제가 목요일 날 우리 한영희 수석 나올 때 한번 써먹겠습니다. 마치 제 아이디어인 것처럼. 이것도 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항상 오늘은 예. 제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네네. 제 말씀하신 제 스타일상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예, 또 아, 이제 그 중립적으로. 기대에 또 이게 부응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조심할 거리는 적어도 이제 이게 미국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고 연말까지도 계속 갈 것 같은데 이미 여기서 발을 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다름 아니고 미국의 기업 내부자들이다. 네. 기업 임직원들이 보통 높은 하이랭킹인 사람들은 자기 주식, 회사 주식 사고 팔다고 하면은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걸 갖고 이제 아래쪽 차트가 있는 건데 위로 올라가면은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는 거고 내려가면 자기네 회사 주식을 안 사고 사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트가 되는 건데 과거에 저 정도 이렇게 낮은 수준까지 지금 자기 주식을 안 사기 시작하면 임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 기업 우리 사주하고 그 기업의 자기 주식하고는 자사주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개인들이 사는 거. 네. 이런 경우는 시차를 두고 지수가 꼭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워낙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적어도 미국의 기업의 내부 임직원들은 서서히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만은 명심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갈 거다라고 포트폴리오의 그런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가시면은 네. 조금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신호가 있다는 것만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 월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600선에서 2,598선 지금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2,600선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0.19% 오르면서 2,598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14% 내림세로 75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은 팝니다. 768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214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483억 원 차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 오늘에서도 1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21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462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상위권 업종들입니다. 오늘 기계와 가스 유틸리티, 전자제품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 제품과 조선,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업종은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가 주도적으로 올라갑니다.
대통령실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어제 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원전 관련주 내에서는 BHI와 우진엔텍이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BHI가 7.28%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는 1,460원이고요. 우진엔텍이 13%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22,2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도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2,395원이고요. 서전기전이 7.6% 오르면서 5,060원. 한전기술이 6.73% 상승하면서 7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관련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의 슐럼버거가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에 암석과 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 분석하는 걸 맡게 됐다는 소식에 대왕고래 관련주로 관광주가 부각받고 있는데요. 특히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시추 작업에 특수 강관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22.78%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9,830원이고요. SK 오션플랜트가 3% 넘게 올라갑니다. 14,720원. 휴스틸이 2.1% 강세로 4,1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UST가 0.95% 강세, 하이스틸 역시도 2.18% 오르면서 3,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원과 음반 관련주도 상승세에 시연 중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신곡 아파트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휩쓸고 있어서 이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16.6%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3,125원이고요. 더불어서 YG 엔터테인먼트도 4.12% 강세로 3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와 하이브가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M, ENM 역시도 2.59%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지금 CJ ENM이네요. 6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정보원이 지난 주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한 이후에 지금 북한군들이 러시아로 진입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방산주 내에서는 한일 단조가 12.62%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2,345원이고요. 퍼스텍이 5.32% 상승합니다. 3,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도 4.82% 강세로 2,390원. 풍산이 6.2% 오르면서 7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페코 역시도 2.96% 상승하면서 현재 4,345원 선에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신고가 경신하는 와중에도 우리 증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원전과 방산 등의 테마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키워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같은 종목들이 순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4위는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TSLR, 그리고 테슬라가 2위에 올랐습니다. 순매수의 기준으론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인데요. 로보택시 공개 이후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테슬라는 23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두운 편인데요. 전문가들은 주당 EPS로 작년 3분기와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0.58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 극복을 위해 대거 할인에 나서면서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3위는 엔비디아입니다. 매도 우인데요. 엔비디아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1% 가까이 올랐는데요. 앞서 TSMC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 급증으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넘게 증가한 3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 165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월가에서 주목하는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TSMC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이에 니드햄의 찰스 쉬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24년 자본 지출이 300억 달러를 소폭 웃돌고 2025년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첨단 정밀 공장 라인 구축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2나노미터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21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TSMC의 발표 전에 ASML이 실적 쇼크로 시장에 충격을 안기면서 반도체 겨울론이 재점화된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두 기업의 엇갈린 실적으로 반도체 업황도 양극화가 본격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AI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따라 향방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찬바람을 몰고 온 ASML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SML은 지난주 암울한 실적을 발표했죠. 이에 주가가 이틀간 20% 이상 폭락하며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세를 이끌었는데요. ASML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반도체 부문 수요 부족 상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웰스파고의 조 콰트로치 애널리스트는 리스크 해소 시기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시장은 리스크가 아닌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2026년엔 회복할 수 있다는 회사의 자신감과 또 산업 내 위치와 시나리오의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는 유지했으나 목표 주가는 1,000달러에서 790달러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버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익스피디아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최근 몇 년간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음식 배달과 기업 물류 및 광고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슈퍼앱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그러나 투리스트의 유세프 스켈리 애널리스트는 인수 성사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복잡한 인수는 운영 위험을 초래하며 현재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 차로의 전환이란 의견인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망감을 자아내면서 우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9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이 9월 부양책 발표 하나로 약 19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고 추가 부양책도 발표했습니다. 실망에 따른 의견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발표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앞으로의 중국 경제, 더 나아가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한번 좀 짚어봐야 될 시점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벌써 이제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부양책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막 나오기 시작한 지가 지난달 24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공급 대책 내놓고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이제 부양책이 있었으니까 한번 요 중국 부양책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네. A4용지 3장 반이더라고요. A4용지 3장 반.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펜션 놀러 갈 때 풀빌라 아니냐 물어보듯이 네. 풀 패키지였다. 풀 패키지. 그래서 금리나 지준이나 같은 금융정책 기본.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국채 발행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재정정책. 재정정책. 두 번째. 그리고 특이하게 발표를 중앙은행장이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증시하고 부동산에 돈을 넣겠다. 그래서 중앙은행 개입.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보면 특이하게 증시 부양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증시 부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은행이 돈 넣고
상장회사는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네. 시가총액 관리하고 주가 관리 방안을 내라. 예.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들은 이 주식 살 돈을 중앙은행이 빌려주겠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대고 상장회사는 시가 관리하고 기관들은 주식을 사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아니 뭐 멱살 잡고 주가 지수 주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사이에 한 1년 가까이 내수 경기 뭐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맥 조사를 놓은 거 아닌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뭐 종합주가 지수가 6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 몇 터지고 뭐 자동차 판매량 늘어나죠. 예. 바로 이제 그 방법을 지금 중국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예전 금융위기 당시 펼쳤던 부양책이 지금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예. 때 원자보 총리가 한 방에 4조 위안을 퍼넣었어요. 4조 위안.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한국 돈으로 얼마 이렇게 곱하면은 커지는데 GDP의 10%. 그래서 그 팩터가 어땠냐면 6% 떨어졌던 GDP를 한 방에 12%까지 올렸어요. 네. 그 이후에 한 4년에서 5년 동안에 중국이 공급 과잉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욕을 한 거죠. 너 때문에 우리 망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중국이 그 이번 경기 하강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을 좀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루다 보면 숙장가분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왕창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쓰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때 지금 원자바오 총리 시절인데 4조 위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굉장히 그 뇌리에 남아있던 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다른 나라 전부 힘들어할 때 중국은 4조 위안이라는 유동성 공급, 돈 풀기로 어쨌거나 혼자 이렇게 좀 버텨낸 모습도 있습니다만 또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리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뭐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또 이 위융딩이란 분은 좀 나름대로 중국에서 유명한 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뭐 1조 위안 안팎의 이런 걸로 자꾸 할 게 아니고 이제 뭐 아예 한 4조 위안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원문 한번 찾아봤더니요. 네. 그 위용딩 교수가 관찰자망이라고 하는 정부 관영 이제 잡지 네. 이제 거기에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애 하나 키우는데 예. 그 아빠 수입 갖고 오면 안 된다. 엄마 수입도 같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금융정책만 갖고 안 되고 재정정책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08년의 사례를 들어서 그때 4조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4조 가고 되겠냐. 아하. 그래서 이 양반 주장은 20조 정도는 넣어야 된다. 예? 20조. 20조 위안입니까? 위안요. 위안. 그래서 이것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2008년, 9년, 10년에 평균 GDP가 한 36조 되는데 그때 4조를 집어넣으면 GDP 11%였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작년에 126조였고 금년에 한 130조 조금 넘어요. 그럼 거기에 10%를 이제 뭐 재정 지출을 한다고 네. 하면은 적어도 12조 정도를 이제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금년 4분기에 이번 9월 23일 날 얘기를 할 때 한 2조 7천 뭐 이 정도를 국채를 발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조가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용딩 말고 그 사이에 그 중국 재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의 지학항 연구원, 그다음에 칭화대학의 그 우리 같은 금통위원회 리타쿠이 교수, 그리고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의 여스진 주임, 그다음에 칭화대학의 텅타이 교수 이 4명이 이미 10조 정도 넣어야 된다. 위안 정도를. 예. 그래서 GDP의 10%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위용딩 같은 경우는 그거에 2배 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기 지금 중국 형편에 저기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뭐 국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당이 결정하면 자동으로 도장 찍어주는 예.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시진핑 상기 정부는 원래 헌법에 따르면 이제 2022년에 이제 시진핑이 그 퇴임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상기로 들어온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좋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년 내리 연속 이제 나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집권의 정당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손상을 받는 그런 리스크에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정치적 이유는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A4용지 3장 반대는 정책을 왜 그렇게 발표를 했냐는 것은 정부의 신뢰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한 번 이제 3월 달에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를 하면 코로나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것보다 낮은 성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이 상태로 두게 되면 금년 5% 성장이 물 건너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큰 금융위기가 있거나 네.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의 신뢰성이 심각한 손상이 오죠.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이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3분기가 지금 4.6이면 상반기가 5%를 겨우 맞췄어요. 네. 그럼 4, 4분기 얼마를 해야 되냐? 5.4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 4분기에 집중적인 재정, 금융, 중앙은행 이게 다 들어가게 되고 증시, 부동산, 경기 세 분야에 다 포괄하는 풀 패키지 이제 부양책을 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알려주세요. 7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금리 인하는 기본이고 중국은 집 살 때 30% 다운페이 내고 70%를 30년 모기지로 삽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반으로 15% 낮춰줬어요. 집 한 채 살 사람이 두 채를 살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뭐 만기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부동산 회사가 아파트 운영이 안 되니까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돈이 잠겨 있죠. 이거를 은행이 다시 사준다. 그래서 부동산한테 이제 자금을 다시 이제 유통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이게 지방 정부가 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당근 이미 대출 받아간 사람들한테는 금리 낮춰줄게. 이자 부담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 7개 정도 정책을 지금 냈고, 그래서 뭐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제 10월 달 1일부터 이제 한 7일까지 중국이 국경절이라고 노는데 부동산 업체들만 다 문 열었어요. 복덕방만. 미어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3주 정도의 그 부동산 거래량이 가격은 이제 떨어진 건 맞는데 거래량이 지금 폭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24일인가 그 정치국 회의를 했는데요. 네. 정치국 회의라고 하면 중국의 당세 1번부터 24번까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예.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자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집값은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신뢰를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마 이제 10월 달에 나타난 게 아닌가 보고 지금 10월 말에 나오는 이제 부동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이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아마 거래량이 뭐 주가도 그렇지만 거래량 바닥이 진짜 바닥인데 아마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는 아마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기 중국에서 이 해관 총서의 이 장이라 하면은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관세청 청장이라고 하죠. 관세청, 그 정도. 예. 해관. 예. 이제 뭐 중국 경제 기본 체질은 탄탄하고 시장 조건은 우호적이다. 그래서 뭐 5% 성장 목표나 이번에 부양책이 잘 그거 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동산 대책들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이미 빚낸 사람들한테 금리도 낮춰주고 뭐 지방 정부도 지금 알기로는 빚더미인데 어쨌거나 또 사서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전부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게 돈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소님 이게 다 지금 가능한 얘기로 보이십니까? 그거는요. 네. 지금 중국의 정부 부채가 전 세계 뭐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아요. 정부 GDP 대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피셜한 중앙정부 부채는 47%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룸은 뭐 미국도 100% 넘고 뭐 일본은 200% 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이번에 그 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예. 국제 시장이 뭐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중국도 형식상으로는 국채 발행 한도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 같은 국회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한도를 승인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재정부가 먼저 얘기를 이미 합의는 했겠죠. 먼저 얘기하면 이건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리뭉실한 수치를 얘기를 했고 각국의 그 부채 비율로 놓고 보면 중국은 지금보다도 뭐 한 20, 30%더 국채를 발행한다고 GDP 대비 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그 룸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는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돈 퍼넣으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제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과학기술협정의 STA 이게 지난 8월 27일 만료가 됐는데 지금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트럼프가 뭐 대통령이 되던 아니면 해리스가 되던 지금 계속해서 패권 전쟁이 있다 보니까 중국 대리기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미중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강으로 이제 걷는 거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되면 예. 뭐 중국이 아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기술 봉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 무역 전쟁을 재점화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트럼프 일기 집권 때 무역 전쟁을 해봤어요. 그 무역 수지 흑자가 이게 2019년에 한 해만 줄어들었지 다시 늘었어요. 그래서 무역 전쟁은 해볼 만하다. 이게 이제 뭐 중국의 속내고,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훨씬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선거 때 얘기하는 것은 다 공약은 뭐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또 다른 스토리죠. 그래서 바보가 아닌데 자기가 대중국 전략을 지금 다 까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트럼프든 해리스든 아마 숨겨진 히든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걸 더 이제 뭐 심화시키고 또 중국을 더 세게 목줄 올려고 하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이 기술에서 무역에서 화해를 하려고 하면 중국이 미국한테 새로운 떡을 하나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도 뭐 얘기 안 하고 있고 중국도 입에 올리지 않지만 아마 새로운 집권자가 등장했을 때는 그것은 아마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금융전쟁의 막이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시장을 일정한 부분 열어주고 기술이나 무역에서는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주는 그래서 핵심 기술을 뺀 예. 나머지는 더 통제를 하지 열어주고 반면 이제 금융에서 돈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저 주식시장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A4 용지 3장 반이라고 하셨던 그 첫 스타트를 끊었던 게 24일 날 민은행장하고 3명의 그 금융수장이 모여서 뭐 지준율도 낮추고 했던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날부터 해서 이제 중국 증시가 막 날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정도 그 재정부장인가 발표했을 때 조금 시장이 실망하면서 조정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9월 24일 이후만 따져보니까 지금 세계 증시 가운데 탑4를 갖다 전부 심천 상해 그리고 홍콩 항생하고 H가 해서 4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심천 종합지수 이거 뭐 2176포인트 갔다가 지금 1907인데도 불구하고 9월 24일 이후 27.4% 엄청난데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일단 뭐 한번 급등 이후에 급조정 지금 이제 중국 증시 쪽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2주간에 30% 올랐기 때문에 네. 연율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계속거리나 보는 건 넌센스고 30% 올랐다 8% 지금 밑으로 빠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증시가 전 세계 모든 증시가 3년 동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중국만 사상 최저치를 계속 갱신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지금 30%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폭락한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이 나다.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것이지 바닥에서 반등을 몇 퍼센트 했냐를 보는 것은 큰 의미 없다. 그런데 스틸 30% 올라서도 지금 차트가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아직 PR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예. 수준이기 때문에 저기에 뭐 겁먹고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고요. 그 중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될 때까지 이제 경기 정책을 낼 것 같아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증시든 부동산이든 뭐 경기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뭐 이제 울고 싶을 때 때려주는 것도 있고
또 중국 내부적인 상황으로 경기를 이제 무조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에서 하방 경직성을 가지면서 아마 이제 전고점 수준까지 앞으로 한 6개월 이 타임 호라이즌에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오늘 아마 민원은행이 또 아마 25bp 정도 아마 지준율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4, 4분기 이내에 아마 지준율도 또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에다 계속 돈을 푼다는 거죠. 예. 소장님, 요거는 뭐 시장 얘기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주 후반에 그거 했던 게 북한이 이제 러시아 쪽에다 파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결국 아마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북한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줄타기 한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한데 이게 조금 뭔가 의미 있는 뉴스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보면 예. 그 우크라 전쟁보다는 우리 그 북한으로 가는 이제 교통로를 중국이 이제 무기를 갖고 폭발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그때 재미난 게 중국의 방산 회사들이 다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걱정도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북중러 관계에서는 뭐 이게 엄청난 동맹처럼 얘기를 하지만 북중러의 그 경제 규모는 뭐 90%가 중국이고 뭐 러시아가 한 10% 내외고 북한이 0.1%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저런 이제 러시아하고의 밀착은 미 대선에서 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줘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중국도 이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거의 갖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지원을 끌어내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경쟁자를 하나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러시아 파병, 러시아 무기 제공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이제 유효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지만 북한은 특히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탱크, 장갑차, 미사일 다 못 움직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냐? 이제 북한이 다 칭유전에서 송유관으로 북한으로 이제 기름을 보내기 때문에 이거 일주일만 잠그면은 그러면 뭐 북한은 바로 이제 스톱되는 불상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몸부림, 그 공경을 탈출하는 몸부림을 보여지고 북한에 대한 위상은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이제 대우나 처리, 위상을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이 북한을 전혀 이제 고려 대상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짧게 하나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화 약세가 좋습니까? 강세가 좋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수출 호조 때문에 위안화 약세를 허용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4, 4분기부터 내수 부양으로 스탠스를 잡는다고 하면 위안화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변동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관리 변동 환율이에요. 맘먹으면 환율을 언제든지 절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가 간만에 좀 많이 올라가는데 0.6% 상승. 저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나 봐요. 그러네요. 우리 정민 앵커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뭔가 이렇게 좀 신뢰가 좀 떨어진. 그래도 한번 그냥 기관 매수세로 이렇게 가는구나.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